사람이 늙는다는 건요, 몸이 먼저 약해지는 게 아니라 어느 날 문득 내가 이제는 쓸모없어 보일까봐 마음이 먼저 작아지는 일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하려고 애써왔어요. 버스 정비하던 손으로 가족을 먹여 살렸고, 아들 대학도 보냈고, 아내 마지막까지 손잡고 지켰습니다. 그래서 내 몫은 다 했다고 믿었죠. 그런데 그날 저는 정말로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현관문이 제 뒤에서 딸깍 잠겼을 때 겨울 공기보다 더 차가운 게 있더군요. 바람이 아니라 제자리가 사라졌다는 사실. 안에서 누군가가 숨을 고르는 소리도 발걸음도 들리지 않는데 그 조용함이 더 무서웠습니다. 마치 당신은 이제 여기 사람이 아니에요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저는 손에 쥔 장갑을 제대로 끼지도 못하고 코트깃을 세운 채 엘리베이터도 아닌 계단으로 내려왔습니다. 괜히 마주치면 더 비참할까 봐요.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도 가족이라는 이름 앞에서 말 못할 서러움을 삼킨 적 있으신가요? 괜찮다는 말이 습관처럼 입에 붙었는데 속은 이미 갈라져 있던 적. 그 마음이 어떤지 저는 압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끝까지 함께 들어주세요. 누군가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를 대신 울어주는 날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올라오길 바라신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부담 없이 조용히 한 번만 눌러주셔도 큰 힘이 됩니다. 그날 밤 저는 단지 밖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벤치 위엔 눈이 얇게 쌓여 있었고 제가 앉자마자 바지가 축축해졌습니다. 손끝은 얼어붙어서 주머니 속 핸드폰을 제대로 잡지도 못했어요. 지나가는 차 바퀴가 눈을 밟을 때마다 사각, 사각 소리가 났고 가로등 불빛 아래로 눈송이가 마치 먼지처럼 흩날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들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지? 오늘 밤은 어디서 자지?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 화면에 뜬 숫자를 멍하니 바라보는데 심장이 먼저 내려앉더군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제 목소리는 이상하게도 작았습니다. 그 전화 한 통이 제 인생뿐 아니라 그 집의 공기까지도 뒤집어 놓을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제 이름은 박성만 69입니다. 젊을 때는 버스 정비공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기름 묻은 손으로 엔진을 만지며 살았죠. 시동 소리만 들어도 이건 밸브가 문제네 하고 알아맞힐 만큼 기계랑은 오래부터 살았습니다. 손이 빠르다는 말, 꼼꼼하다는 말, 그런 소리 들으며 먹고 살았고 그 손으로 아들 하나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 마음은 기계처럼 소리가 나질 않더군요. 아무리 오래 곁에 있어도 어디가 고장났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은 하나 박정우, 43입니다. 어릴 때부터 말수가 적고 늘 상대 눈치를 먼저 보는 아이였어요. 누가 뭐라 하면 괜찮아요부터 말하던 애였습니다. 커서도 그건 변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다니면서도 집에서든 늘 미안한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지연은 40. 말이 빠르고 판단도 빠른 사람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참 싹싹했습니다. 아버님, 따뜻한 물 드세요. 이 방이 햇빛이 잘 들어요. 그런 말들을 웃으며 건넸죠. 그 웃음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였을까요? 며느리가 저를 볼 때 웃음보다 먼저 피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말은 공손한데 눈이 먼저 지쳐있는 얼굴. 그게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제가 그 집에 들어가게 된 건 아내가 떠난 뒤였습니다. 3년 전 겨울 병원 침대에서 아내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정우한테 너무 미안해하지 말아요.
당신도 이제 당신 인생 좀 살아요. 그 말을 끝으로 아내는 숨을 놓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왔을 때 집안이 너무 조용해서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가 귀에 박혔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전화해서 말했죠. 아빠, 우리 집으로 와. 혼자 있으면 안 돼. 처음엔 사양했습니다. 며느리 눈치도 보였고 무엇보다 내가 짐이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저녁마다 전화를 했고 며느리는 겉으로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작은 여행 가방 하나 들고 아들네 아파트로 들어갔습니다. 집은 깔끔했습니다. 현관에 들어서면 섬유유연제 냄새가 났고 거실 바닥은 늘 반짝였습니다. TV 소리는 밤마다 작게 깔려 있었고 저는 제 방이라고 부르기도 애매한 작은 방을 썼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주차장이 보였고 늦은 밤 차가 들어올 때마다 헤드라이트가 벽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최대한 조용히 살았습니다. 새벽엔 양말을 신고 다녔고 주전자도 살살 들었습니다. 밥은 남기지 않으려고 애썼고 불필요한 말은 삼켰습니다. 가끔 며느리가 아버님 과일 좀 드세요 하면 그 한마디가 고마워서 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 마음이란 참 이상합니다. 조용히 있으려고 애쓸수록 내 존재가 더 눈에 띄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이미 큰 말이 되어버린 것처럼요. 시작은 정말 별것 아닌 말 한마디였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며느리는 쓰레기 봉투를 들고 현관을 나서다가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아버님, 분리수거는 좀 제대로 해주시면 안 돼요? 말끝은 공손했지만 표정은 단정했습니다. 웃지도 않았고 화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정리된 얼굴이었죠. 저는 그 얼굴이 더 무서웠습니다. 서둘러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 미안하다. 내가 다시 할게. 아니에요. 그냥 요즘 단속도 심하고 관리실에서 뭐라고 해서요. 그날 이후로 집안에는 말로 적히지 않은 규칙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 휴지는 내가 쓰면 바로 갈아두기. 거실 전등은 밤 10시 이후 켜지 않기. 세탁기 돌릴 땐 미리 말하기. 냉장고 문은 소리나지 않게 닫기. 누가 시킨 건 아니었지만 저는 스스로 그렇게 했습니다. 혹시라도 눈살 찌푸릴까 봐요. 그런데도 며느리의 얼굴은 좀처럼 풀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거실에 앉아 있으면 공기가 조금 무거워졌고 내가 방으로 들어가면 그제야 숨이 트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안의 공기가 어느새 저를 중심으로 탁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들의 회사가 어렵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정우는 밥을 먹다가도 한숨을 쉬었고 밤이면 베란다로 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문을 닫아도 들리는 낮은 목소리, 길게 늘어지는 침묵.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속으로만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도울 수 있을까? 그래서 꺼낸 게 오래된 통장이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살며 조금씩 모아둔 돈, 그리고 정비공으로 일하며 받은 퇴직금 일부를 묶어둔 통장. 큰 돈은 아니었지만 급한 불 정도는 끌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녁 밥상에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정우야, 아빠가 이거 좀 보태면. 그 순간 며느리 지연이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아버님, 그건 아버님 노후자금이잖아요. 그래도 지금 상황이 노후자금은 노후자금이에요. 그리고 정우 일은 정우가 알아서 해야죠.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말이 가슴을 세게 때렸습니다.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누군가에게는 간섭으로 읽히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얼굴이 뜨거워졌고 저는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방문 틈으로
거실에 목소리가 흘러들어왔습니다. 아니, 우리도 여유 없는데 왜 아버님까지? 지연아, 아빠가 어디 갈 데가 있냐? 갈 데가 왜 없어요? 요즘 요양원도 잘 돼 있고. 정우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났습니다. 너 그 말은 너무하잖아. 너무한 건 나야. 내가 지금 숨이 막혀. 그 말이 제 귀를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거실에 나가는 시간을 줄였습니다. 밥도 방에서 먹겠다고 했고 설거지도 제가 먼저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혹시라도 며느리가 더 불편해할까 봐요. 하지만 사람 마음이란 참 묘합니다. 한번 굳어지기 시작하면 작은 마찰에도 쉽게 부서져 버립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균열들이 곧 되돌릴 수 없는 날로 이어질 거라는 걸. 사건은 눈 내리던 월요일 저녁에 터졌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눈이 많이 왔습니다. 아파트 단지 가로등 아래로 눈이 촘촘히 떨어졌고 바닥은 질척거렸습니다. 정우는 퇴근이 늦었고 며느리는 회사 일이 꼬였는지 얼굴이 잿빛이었습니다. 집안 공기부터 이미 무거웠습니다. 저는 밥상에 앉아 조용히 김치를 집어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갑자기 봉투 하나를 식탁 위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종이 봉투가 나무 식탁에 닿는 소리가 그날따라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아버님, 이거요. 뭔데? 아버님, 주민센터에서 전화 왔어요. 기초연금 신청하셨냐고. 순간 목이 꽉 막혔습니다. 기초연금. 제가 신청한 게 맞았습니다. 아들네 집에 얹혀 사는 처지라도 제 몫은 제가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렇게 봉투째 식탁 위에 올려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내가 알아서 한 거야. 알아서요? 며느리는 웃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죄송한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정우가 놀란 눈으로 며느리를 봤습니다. 지연아, 정우야, 나 지금 참는 거야. 아버님이 여기 계시면서 우리 집 지출 늘어난 거, 생활 패턴 다 바뀐 거, 그거 내가 다 감수했어.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밥알 하나가 젓가락 끝에서 툭 떨어졌습니다. 아버님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아버님은 늘 조용히 있으려고 하시죠. 근데 그 조용함이 더 부담이에요. 마치 우리가 아버님 모셔야만 하는 사람들처럼. 그 말이 제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나는 얹혀 살려고 온 게 아니야. 그럼요. 며느리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럼 나가시면 되죠. 정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연아, 너 지금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긴요? 현실 얘기죠. 며느리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대출 만기 곧 돌아와. 회사도 불안하고 애 학원비도 밀릴 판이야. 근데 아버님 병원이라도 다니기 시작하면 우리 진짜 끝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도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푹 꺼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가 여기 있으면 이 집이 끝난다는 말로 들렸거든요. 정우가 제 쪽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미안해. 지연이가 지금. 저는 손바닥으로 정우의 말을 막았습니다. 괜찮다. 다 이해한다. 그러자 며느리가 더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오늘은 나가주세요. 지연아, 정우야, 나도 사람이다. 나도 내 삶이 있어. 저는 말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장을 열어 코트를 꺼내는데 손이 느려 지퍼가 자꾸 걸렸습니다. 그 사이 며느리는 제 신발을 현관에 꺼내 놓았습니다. 꼭 오래된 짐을 내놓듯이요. 문 앞에서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도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문이 닫혔습니다. 소리는 작았는데 그 조용함이 더 잔인했습니다. 저는 계단을 내려가며 허리를 굽혔고 바깥 공기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주머니 속엔 휴대폰, 지갑, 그리고 그 통장 하나뿐이었습니다. 단지 밖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았습니다. 눈이 얇게 쌓여 있었고 바지는 금세 젖었습니다. 그런데도 일어날 힘이 없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지?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 저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 목소리는 젊은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단단했고 떨림이 있었습니다. 혹시 박성만 선생님 맞으세요? 맞는데 누구세요? 저 금융감독원 조사국입니다.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금감원? 제가 그 기관과 무슨 상관이 있나 싶었습니다. 저는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예, 제가 뭘? 선생님 명의로 된 건물 임대차 계약 관련해서 확인할 게 있습니다. 지금 통화 가능하실까요? 저는 한 손으로 코트를 꽉 쥐었습니다. 눈이 소매 끝에 붙어 차갑게 녹았습니다. 건물이라니요. 선생님 명의로 성만정비 관련 부지 일부가 아직 남아있는 걸로 확인됩니다. 최근에 담보 설정, 그리고 위임장 관련 문제가 제기돼서요. 성만정비. 제가 젊을 때 운영하던 작은 공업사 이름이었습니다. 20년 전에 접었습니다. 아들 대학 보내고 집안 빚 갚느라 팔아치웠다고 생각했던 그곳. 그런데 제 명의로 아직 남아있다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그런 거. 선생님, 혹시 최근에 위임장 작성하신 적 있으세요? 인감도장 맡기신 적이라든지. 그 질문에서 저는 한 장면이 번개처럼 떠올랐습니다. 작년 봄 정우가 제 방에 와서 말했던 날. 아빠, 회사 서류 정리 좀 해야 하는데 아빠 인감도장 좀 잠깐만. 왜? 그냥 예전에 아빠 이름으로 남아있는 게 있대. 정리만 하면 돼. 그때 저는 깊게 생각하지 않고 인감을 건넸습니다. 아들이니까. 내 아들이니까. 저는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 인감은 아들이. 정우 씨 성함이 박정우 씨 맞으시죠?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맞습니다. 선생님, 지금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정우 씨 명의가 아니라 선생님 명의 자산을 담보로 대출이 진행된 정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며느님 성함 지연 씨가 서류에 등장합니다.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눈송이가 뺨에 닿아도 차갑다는 감각이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이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금 어디 계세요? 가능하면 오늘 안에 연락 가능한 장소로. 저는 벤치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저릿했습니다. 그 순간 제 속에서 오래된 분노가 아니라 더 오래된 슬픔이 올라왔습니다. 정우야, 너까지. 하지만 전화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선생님 예전 공업사 부지 일부가 아직 선생님 명의로 남아 있었던 건 선생님이 예전에 가족에게 피해 갈까봐 일부러 숨겨둔 기록이 있어서입니다. 선생님이 그때 작성한 각서가 있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났습니다. 숨겨둔 게 아니라 지키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그 부지는 제가 젊을 때 피땀 흘려 샀던 땅이었습니다. 팔아버리면 끝이지만 혹시라도 정우가 넘어질 때 다시 일어설 발판이 되어줄까봐 저는 일부를 남겨뒀습니다. 누구에게도 크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필요할 때 주려고요. 그런데 그 발판이 누군가에 의해 멋대로 담보로 잡혀가고 있었다는 말. 저는 눈이 감겼습니다. 그때 조사관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지금 가장 위험한 건 선생님께서 아무것도 모른 채로 계시면 선생님이 모든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바로 정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한참 가더니 정우가 받았습니다. 아빠, 정우야, 너 지금 어디냐? 회사 앞이야. 아빠 미안해. 지연이가 오늘, 나 지금 금감원에서 전화 받았다. 정우 쪽에서 숨이 멎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내가 내 인감으로 뭘 했는지. 지연이 이름이 왜 거기 나오냐? 아빠 그게. 그 순간 정우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제 마음을 더 세게 때렸습니다. 아빠가 너 믿고 준 거다. 아빠 나 진짜. 오늘 집으로 와라. 아니, 지금 당장. 저는 다시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번, 두 번,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밤늦게 전화는 좀. 저는 그 문자를 보고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밀어낸 대가라는 게 꼭 큰 소리로 오지 않는다는 걸 알았거든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되돌아오더군요. 그날 밤 저는 찜질방으로 갔습니다. 따뜻한 바닥에 등을 대고 누웠는데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귀에는 며느리의 나가주세요가 계속 맴돌았고 눈앞에는 정우의 굳은 목이 떠올랐습니다. 새벽 2시쯤 또 전화가 울렸습니다. 이번엔 정우였습니다. 목소리가 젖어 있었습니다. 아빠 나 집에 못 들어가. 지연이가 문을 잠갔어. 너도? 응. 그 말에 저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이제야 같은 문 밖에 서본 거죠. 어디냐? 단지 앞. 거기 있어. 내가 간다. 새벽 공기는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찜질방에서 나온 김에 작은 편의점에서 캔커피 2개를 샀습니다. 뜨거운 캔이 손바닥을 데우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사람이 서러울 때는 따뜻한 게 더 서럽습니다. 정우는 단지 앞 화단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손등이 빨갰습니다. 저는 캔커피를 건넸습니다. 마셔. 뜨겁다. 정우는 캔을 잡자마자 울었습니다. 정말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아빠 나 무너질 것 같아. 울어라. 지금은 울어도 된다. 정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털어놨습니다. 회사에서 투자금이 끊겼고 급하게 돈이 필요했는데 지연이 친구를 통해 쉬운 길을 알려줬다고 했습니다. 아빠 명의로 남아있는 땅이 있을 거라고 지연이가 그걸 알아냈어. 그걸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된다고. 그래서 내 인감을 가져갔냐?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 나 진짜 아빠 노후자금 건드릴 생각 없었어. 그냥 잠깐만. 잠깐이 제일 무섭다 정우야. 아침이 되자 조사관이 알려준 대로 저는 관련 서류 확인을 위해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정우도 함께 왔습니다. 우리는 작은 회의실에서 담당자와 마주 앉았습니다. 서류 위에는 제 이름이 찍혀 있었고 인감이 눌려 있었고 위임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글씨가 이상했습니다. 제가 쓰는 글씨와 달랐습니다.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직접 작성하지 않으셨다면 위조 가능성이 큽니다. 정우가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지연이가 그날 오후 며느리 지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목소리가 거칠었습니다. 아버님, 무슨 짓 하셨어요? 지금 제 친구한테 연락 왔어요. 조사 들어왔다고.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연아, 내가 한 게 아니라 내가 한 걸 내가 마주하는 거다. 저요? 저는 우리 가족 살리려고 남의 이름을 쓰면 그건 살리는 게 아니고 끌고 들어가는 거다. 지연은 한참을 말이 없더니 갑자기 울부짖듯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뭘 알아요? 저는 결혼하고 나서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어요. 돈
돈정우는 무능하고 저는 혼자 다 떠안고 정우가 옆에서 이를 악물었습니다. 지연아, 당신은 가만히 있었잖아. 난 무서웠어. 그때 저는 처음으로 며느리의 두려움을 들었습니다. 나쁜 짓 뒤에 숨은 진짜 감정은 종종 두려움입니다. 그걸 알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잘못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며칠 뒤 일이 급하게 굴러갔습니다. 서류 위조 정황이 확실해지면서 지연이 연결된 브로커가 조사 대상이 됐습니다. 지연은 회사에서도 문제가 커졌고 주변 사람들까지 손가락질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집안에도 폭풍이 불었습니다. 정우가 집 문 앞에 섰고 저는 그 뒤에 서 있었습니다. 이번엔 제가 문 밖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정우가 비밀번호를 눌렀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안에서 걸어 잠근 겁니다. 정우가 벨을 눌렀습니다. 지연아, 문 열어. 한참 뒤 문이 열렸고 지연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붓고 눈이 빨갰습니다. 정우가 말했습니다. 우리 얘기하자. 지연은 저를 보자 눈이 흔들렸습니다. 아버님까지 오셨어요? 저는 천천히 신발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거실 한가운데 서서 말했습니다. 지연아, 너 나를 짐이라고 생각했지. 지연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랬다면 죄송해요. 짐이 아니라 너희가 넘어질 때 붙잡으라고 남겨둔 난간이었다. 그 말에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정우가 테이블 위에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이거 아빠 이름으로 된 대출, 그리고 위임장, 내가 했다며. 지연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내가 했어. 왜? 당신이 아무것도 못하잖아. 난 무서웠어. 우리 집. 그래서 아빠를 내쫓았냐?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보다 배신감이 컸습니다. 지연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그 장면을 보고도 제 마음은 시원하기보다 아팠습니다. 사람이 무너지는 모습은 누가 옳고 그르냐를 떠나 슬픔이 섞여 있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여기서 정리는 필요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연아, 내가 책임질 건 책임져라. 대신 정우까지 끌고 내려가지 마라. 지연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지연은 조사에 성실히 협조했습니다. 브로커 쪽에서 더 큰 범죄가 드러났고 대출은 일부 무효 처리 절차로 넘어갔습니다. 남은 책임은 지연이 감당해야 했습니다. 직장에서도 징계가 내려졌고 지연은 집을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지연이 작은 캐리어를 끌고 현관에 섰을 때 저는 문득 그날 밤의 제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같은 문, 같은 현관, 같은 겨울 냄새. 지연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 정말 끝이에요. 저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끝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사람을 더 나쁘게 만든다. 넌 지금부터가 진짜다. 지연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용서가 먼저가 아니다. 내가 내 발로 서는 게 먼저다. 그 말이 지연에게는 처음으로 두 번째 길처럼 들렸던 모양입니다. 지연이 집을 나간 뒤 정우는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밤이면 소파에 앉아 멍하니 TV만 켜두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보며 속으로만 되뇌었습니다. 내가 아버지로서 뭘 더 해줄 수 있을까? 그때 제가 꺼낸 건 그 오래된 통장이 아니라 제가 남겨둔 부지의 진짜 쓰임이었습니다. 저는 정우에게 말했습니다. 정우야, 아빠가 남겨둔 땅 그거 팔지 말자. 정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 팔면 한 번은 숨 쉬겠지. 근데 너는 또 넘어질 거다. 대신 그걸로 내 일을 만들어라.
정우는 정비일을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 공업사에서 저를 따라다녔으니까요. 저는 정우에게 작은 계획을 세워주었습니다. 큰 사업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크기. 그 과정에서 지연도 연락을 해왔습니다. 처음엔 짧은 문자였습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저 조사 다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이렇게 왔습니다. 정우는 괜찮나요? 제가 망쳐서. 저는 답장을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단 한 줄만 보냈습니다. 사람은 망치기도 하지만 다시 세우기도 한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고 단지 벚꽃이 피었습니다. 정우는 작은 정비소를 열었습니다. 간판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손님이 한 명씩 늘었습니다. 엔진 소리, 공구 소리, 기름 냄새. 그 속에서 정우의 얼굴이 조금씩 살아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비소 문이 열리고 지연이 들어왔습니다. 긴 머리를 묶고 얼굴은 수척했지만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무언가를 숨기려는 눈이 아니라 책임을 들고 있는 눈이었습니다. 지연은 정우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우야. 정우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왜 왔어? 나 일자리 구했어. 작은 곳이지만 월급 받으면 내가 책임질 거 책임질게. 정우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이제 와서? 응. 이제 와서라도. 그때 제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지연아, 내가 진짜로 바뀌는 건 말이 아니라 내가 매달 갚는 날짜로 증명되는 거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아버님. 저 도망 안 갈게요. 정우는 당장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건을 걸었습니다. 나랑 살자는 말하지 마. 아직은 아니다. 지연은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나도 그럴 자격 없다는 거 알아. 그렇게 지연은 가족으로 돌아오지 못했지만 사람으로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책임을 미루지 않았고 매달 일정 금액을 보내왔고 가끔 정비소에 들러 청소를 도왔습니다. 정우도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어느 날 정우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나 지연이 완전히 미워만 할 수가 없어. 그래. 미움만으로는 사람이 오래 못 산다. 근데 또 쉽게 믿기도 무서워. 그 무서움이 너를 지키기도 한다. 다만 그 무서움이 너를 얼리지 않게만 해라. 그날 밤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내쫓았던 그날이 단지 쫓겨난 날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했던 날이라는 거요. 저는 그날 벤치에서 초라한 코트를 여미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마 그 모습만 보고 짐이라고 결론 냈겠죠. 하지만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많은 걸 품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상처를, 어떤 사람은 죄책감을, 어떤 사람은 마지막으로 남겨둔 희망을요. 몇 년이 지나 저는 다시 그 아파트 단지 벤치를 지나가게 됐습니다. 눈 오는 날이 아니라 햇살이 좋은 오후였습니다. 그 벤치에 앉아 있자니 그날의 제 손이 떠올랐습니다. 차갑게 굳어있던 손,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떨리던 손. 그런데 지금 제 손에는 따뜻한 커피가 들려 있었고 휴대폰에는 정우의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아빠, 오늘 저녁 같이 먹자. 정비소 잘 됐어. 저는 그 메시지를 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인생은 참 이상합니다. 가장 서러운 날이 나중엔 가장 강한 날의 시작이 되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지연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갚을 건 남아있고 잃은 것도 많지만 도망치지 않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게 진짜 어른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잘못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잘못을 들고도 앞으로 가는 사람.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남겼으면 하는 문장은 이겁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밀어내지 말자. 그 사람이 쥐고 있는 건 짐이 아니라 누군가를 다시 세울 마지막 열쇠일 수도 있다. 여기까지 들으신 당신께 조심히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인생에서 문 밖으로 밀려난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누군가를 문 밖으로 밀어낸 적은요? 댓글로 당신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저는 다음 이야기에도 그 마음을 꼭 담아오겠습니다.